가을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목요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은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오전 10시, 이혼 조정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다. 법정 안쪽 대기실에는 두 사람이 각각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은 여자는 환갑을 넘긴 듯 보였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이름은 박정희, 62세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했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그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반대편 출입구 근처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수 65세. 한때는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의 어깨는 이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는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32년의 결혼 생활, 두 명의 자녀를 키워낸 세월.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법정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김태수, 박정희 씨 사건 당사자분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무덤덤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이곳에서 한 쌍의 부부가 갈라서는 일은 그저 평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박정희가 먼저 일어섰다. 그녀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곧게 허리를 펴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판사석 뒤편의 문이 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최윤경이 들어섰다. 48세의 여성 판사였던 그녀는 23년간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다뤄왔다. 처음에는 매 사건마다 가슴 아파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무뎌진 상태였다.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판사의 의무였다. 사건 번호 2024-5 4321 이혼 청구 사건. 조정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윤경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훑어보았다. 청구인 김태수, 피청구인 박정희, 혼인신고일 1992년 5월 14일,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재산 분할 청구 있음, 위자료 청구 있음, 전형적인 황혼 이혼 사건이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오랜 세월 쌓인 불만과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유형이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4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였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펼쳐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구인 김태수 씨는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성실히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박정희 씨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최윤경 판사의 시선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혼 사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불화, 상호 간의 애정 상실, 회복 불가능한 혼인 관계 파탄, 어디서 많이 본 문구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류 곳곳에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 김태수 측에서 제출한 이혼 사유와 박정희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묘하게 엇갈렸다. 남편은 아내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주장했고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과 무성의함을 주장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불만을 품고 있다니.
최윤경 판사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많은 부부가 사실은 비슷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다가 헤어지곤 했다. 피청구인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정희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5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잠시 의뢰인을 돌아보았다. 박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비꼬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박정희 씨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간이었다. 박정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변호사가 놀라 말을 멈췄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최윤경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박정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처음으로 건너편의 김태수를 바라보았다.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다. 저는 재산도 위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변호사들도, 서기도, 판사도 모두 박정희를 바라보았다. 32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니. 최윤경 판사가 물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판사의 말을 조용히 가로막았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단 하루도 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그것이 그녀의 모든 말투에서 느껴졌다.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최윤경 판사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부부에게는 단순한 성격 차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캐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신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신다는 피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차. 최윤경 판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려는 순간이었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손때 묻은 모서리. 서기가 황급히 주워 판사에게 건넸다. 최윤경 판사는 봉투를 집어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뭐지? 서류 뭉치 사이에 왜 이런 게 끼어 있는 거지?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수에게. 1992년 5월 13일. 최윤경 판사의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 1992년 5월 13일. 서류상 이 부부의 혼인신고일은 5월 14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결혼식 전날 쓴 것인가? 판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정성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종이 모서리가 부서질 듯 약해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여자의 필체였다. 최윤경 판사가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태수야, 내일이면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미리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판사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변호사들은 다음 절차를 기다리며 각자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정희와 김태수는 여전히 서로를 외면한 채 앉아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태수야, 당신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봄이었죠.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당신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드렸을 때
당신의 미소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수야, 나는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어요. 내 병에 대해서 작년 겨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선천적인 판막 이상이래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임신과 출산은 매우 위험할 거라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죠. 아들, 딸 구분 없이 셋은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꾸미고 싶다고. 나도 그런 당신의 모습이 좋았어요. 당신과 닮은 아이를 품에 안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 꿈을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대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다 해도 임신이 보장되는 건 아니래요. 태수야, 나는 겁쟁이에요.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아니, 떠나지 않더라도 당신의 꿈을 빼앗는 게 싫었어요. 당신은 건강한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일 결혼식 전에 이 사실을 말하기로. 만약 당신이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해할게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아니,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내 잘못이니까요. 당신에게 진실을 숨긴 내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요. 비록 아이는 낳지 못할지라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내일 아침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어요. 사랑하는 태수야,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1992년 5월 13일, 정희가. 최윤경 판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23년 경력의 판사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피청구인 박정희 씨. 이 편지가 무엇입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편지를 보는 순간 크게 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3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하지만 그걸 왜, 어떻게 거기에? 최윤경 판사가 물었다. 이 편지를 남편분께 전달하셨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못 전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 대기실로 가는 복도에서 그분이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 완벽해진다. 정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주면 그분의 그 행복한 표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 가방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혼자 결심했어요.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 그분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겠다고. 김태수가 처음으로 아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라고? 최윤경 판사가 편지를 김태수에게 건넸다. 청구인께서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해갔다. 놀람, 혼란, 슬픔, 후회.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편지를 다 읽은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이게 대체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이거였어?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32년 동안, 32년 동안 이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최윤경 판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잠시 진정하시고 계속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피청구인 박정희 씨, 편지에 쓴 내용, 심장 질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진단을 받으신 겁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991년 12월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라고.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병이래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임신처럼 심장에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신 겁니까? 박정희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자연스럽게 미뤘어요. 신혼이니까 좀 더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그분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3년째, 4년째가 되자 시댁에서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아이를 안 가지냐고, 검사는 받아봤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당신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어서. 하지만 수술은 실패했어요. 심장은 조금 나아졌지만 의사는 여전히 임신을 만류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제안한 거였구나.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6년째 되던 해, 당신이 갑자기 입양을 하자고 했지. 나는 그때 화를 냈어. 왜 우리 아이를 낳지 않고 남의 아이를 키우냐고. 박정희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때 당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한 표정,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 나를 떠날 거라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변호사들도, 서기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최윤경 판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입양하셨습니까?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그분이 김태수 씨가 끝까지 반대했으니까요. 자기 핏줄이 아닌 아이는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 없이 살기로 했어요. 김태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그런 이유로. 난 정말 몰랐다고. 최윤경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2년 동안 왜 남편분께 이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박정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결혼식 당일 말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산부인과에. 왜 애를 안 낳느냐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다고 했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하셨어요. 혹시 내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거 아니냐. 요즘 젊은 것들은 아이 키우기 싫어서 안 낳는다더라. 그런 말들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저는 집안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태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왜 몰랐지?
당신이 없을 때만 그러셨어요. 박정희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계속 압박하셨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김씨 가문의 대를 끊게 생겼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꼭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최윤경 판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남편분께도, 시어머님께도? 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암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구나. 이제 아이는 포기해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박정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건강하다고 믿으셨거든요. 제가 그냥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다고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어요. 김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의 흐느낌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최윤경 판사가 물었다. 그 이후에도 남편분께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정희가 대답했다. 그 이후에 우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심하게 우울해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머니 생전에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냐고.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그분의 원망을 받으며 살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속죄라니. 무슨 속죄.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정말 그랬어?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최윤경 판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태수 씨께 여쭙겠습니다. 이혼 사유서에 지난 20년간 계속된 불화라고 적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였습니까? 김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정희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입양을 거부하는 것도 다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라고. 저는 외로웠어요. 집에 가도 아내는 늘 차갑고 대화도 없고 그가 눈을 감았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만 매달렸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을 하고 회식을 하고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고 점점 집은 그냥 잠만 자러 가는 곳이 되었어요.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저를 피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없는 아내가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더 조용히 지냈어요.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괴롭히지 않으려고?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그 조용함이 나를 죽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 본 순간이었다. 최윤경 판사는 편지를 다시 들어 올렸다. 피청구인 박정희 씨. 이 편지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32년 동안요. 제 수첩에 끼워뒀어요.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낡은 수첩. 가끔 꺼내 읽곤 했어요. 결혼 전날에 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이혼 서류에 섞여 들어왔을까요?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할 때 제가 가방에서 뭘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그걸 서류랑 같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다. 운명의 장난 같네요. 32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니. 최윤경 판사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두 사람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김태수도 박정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32년의 세월을 되짚고 있었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32년 만에 아내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지,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박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알았으면 어쨌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당연하지. 김태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물론 중간에 관계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 아이가 없다고 해서 당신을 떠날 생각 같은 건 없었어.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회의로 가득했다. 정말요? 그럼 왜 입양을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당신 핏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 자존심 때문이었어. 주변 사람들 눈이 신경 쓰여서. 회사 동료들이 물어봤거든. 왜 아이가 없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변명을 했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조금 더 있으면 나을 거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입양을 한다는 건 그게 내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남자라고 세상에 고백하는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자존심이었어.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당신이 괜히 쟤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생각에. 최윤경 판사가 끼어들었다. 두 분 다 서로를 배려했지만 그 배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청구인께서는 언제부터 아내분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느끼셨습니까? 김태수가 대답했다. 한 15년 전쯤부터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는 부장이 되었는데 나는 계속 과장 자리에. 상사가 말하더군요.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고.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이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정희한테 따졌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출세할 수 있었을 거라고. 박정희의 몸이 떨렸다. 그날 밤 기억해요. 당신이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소리를 지르셨죠. 왜 나랑 결혼했냐고. 차라리 헤어질 걸 그랬다고. 김태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화풀이할 때가 필요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알아요.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친 거라고. 그래서 더 숨죽이고 살았어요. 당신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윤경 판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때 이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박정희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저를 대해줄 거라고.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참으셨군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시고 김태수가 변명했다. 나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 당신 얼굴을 보면 내 실패한 인생이 생각나서. 그래서 도망쳤어. 회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신 거군요. 최윤경 판사의 말에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초였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62세,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회사는 젊은 사람을 원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태어나냐고. 그래서 소리쳤어요. 이혼하자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박정희가 말했다. 저는 그때 포기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동의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떠나겠다고. 왜? 김태수가 물었다. 왜 그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그냥 포기했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정희 목소리는 담담했다. 32년이나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당신만 더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대로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거라고.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편지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최윤경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청구인 김태수 씨,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아내분에 대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김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32년 동안 정희를 오해했습니다. 정희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네요. 정희는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한 거였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왜 진작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왜 대화하지 못했을까요? 서로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최윤경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3년의 판사 생활 동안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소통하지 못해 파탄에 이른 부부. 진실을 숨기고 오해를 키운 채 32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판사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 25분. 원래대로라면 이 재판은 10시 30분에 끝났어야 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 분할도 포기한 상태였으니 5분이면 충분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최윤경 판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김태수는 편지를 꽉 쥔 채 흐느끼고 있었고 박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눈치였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청구인 박정희 씨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정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수 씨, 저는 평생 당신께 미안했어요. 제가 정상적인 여자였다면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저는 당신 앞에서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2년 전 그날 용기를 내서 편지를 전했어야 했는데,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제 겁 많은 성격 때문에 우리 둘 다 불행해졌네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나는 당신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편지를 32년 전 결혼식 날 받았더라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을 안아주고 괜찮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박정희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어. 김태수가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박정희에게 다가갔다. 정희야, 나는 32년 동안 멍청하게 살았어.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 그는 무릎을 꿇고 박정희 앞에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2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나 같은 바보와 함께 살아줘서. 박정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3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최윤경 판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법정이라는 차갑고 공식적인 공간에서 한 쌍의 부부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청구인 김태수 씨, 지금도 이혼을 원하십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희를 사랑합니다. 3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중간에 관계가 나빠지고, 오해가 쌓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희가 있었어요. 김태수가 박정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최윤경 판사가 박정희를 보았다. 피청구인 박정희 씨는 어떠십니까? 박정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는 김태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32년 동안 함께 해온 손. 저는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또 오해가 쌓이고 또 멀어지지 않을까요? 김태수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러지 않을게. 이번엔 다를 거야. 나는 이제 알았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정희야. 김태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제대로 된 부부로, 서로에게 솔직한 부부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탁이야.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가 없는 저와 당신 인생을 망친 저와 망치지 않았어. 김태수가 강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어. 32년 동안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 그는 박정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살아도 돼. 중요한 건 당신이야. 당신과 함께 하는 거야. 박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태수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32년 동안 쌓인 오해, 상처,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최윤경 판사는 눈가를 훔쳤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옆에 있던 서기도, 변호사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 후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두 분 모두 이혼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태수와 박정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서로를 아는 채였다. 네,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경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본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태수와 박정희 모습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다. 들어올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서로를 외면했지만 나갈 때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맞잡은 것이었다. 복도에 나서자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다. 김태수가 아내를 돌아보며 물었다. 정희야, 배고프지 않아? 점심 먹으러 가자. 박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남편이 먼저 함께 식사하자고 한 게 아마 몇 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응, 좋아.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평범한 백반집이었다. 김태수는 된장찌개 100반을, 박정희는 김치찌개 100반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야,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 심장병. 지금은 어때? 많이 안 좋아?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수술 후에 많이 좋아졌어. 지금은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어. 그렇구나. 김태수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아내의 얼굴을 본 게 언제였을까? 아내는 늙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32년 전 도서관 앞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미소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 정말 미안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32년 동안 당신 병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네. 당신이 아프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관심도 안 가졌어. 괜찮아.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했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고통을 눈치챘어야 했어. 음식이 나왔다. 따끈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숨기기만 했어.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김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든 서로 이야기하자. 힘든 것도, 슬픈 것도, 화나는 것도 다 말하자. 안 그러면 또 오해가 쌓일 거야.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앞으로는 그럴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비가 완전히 그쳤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와, 무지개다. 박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김태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네.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무지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김태수가 물었다. 정희야, 지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박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한강공원? 한강공원? 응,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 기억나? 김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당연히 기억하지.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 필 때였지. 응, 그때 우리 자전거 타고 한강변 따라 달렸었잖아. 그때 당신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무릎 까졌었지. 내가 약국 가서 밴드 사다 붙여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32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가보자. 한강공원. 김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함께 보내자. 우리 데이트하던 곳들 다 가보는 거야.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좋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가을 햇살이 한강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여기 많이 변했네. 박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32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두 사람은 천천히 한강변을 걸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웃으며 때로는 조용히 손만 잡고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김태수가 물었다. 정희야, 하고 싶은 거 있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거. 박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응,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그때 돈이 없어서 제주도 2박 3일 다녀온 게 전부였어. 김태수가 웃었다. 맞아. 그것도 제일 싼 민박집에서 묵었지. 이번에는 제대로 가자. 해외로.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나는 김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유럽 가고 싶어. 특히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그런 곳들. 좋아. 그럼 이탈리아 가자. 우리 둘이. 박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아예 입양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김태수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지금이라도? 응, 늦었지만 아직 우리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린아이는 힘들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면.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었다. 저녁 무렵 김태수와 박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함께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 엄마, 아빠, 딸 김서연의 목소리였다. 32살의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다. 그런 딸이 왜 여기 있는 걸까? 거실로 들어가니 딸뿐만 아니라 아들 김민준도 있었다. 30살의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박정희가 놀라 물었다. 엄마, 아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오늘 법원 가셨잖아요. 이혼 재판 어떻게 됐어요? 그제야 박정희는 기억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었다. 두 아이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된다고, 지지한다고 말했었다. 그게 박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김태수가 입을 열었다. 철회했다.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 철회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민준이 물었다.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태수와 박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태수가 말했다.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앉아라.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김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가 사실은 병이 있었어. 심장병. 결혼 전부터. 뭐라고요? 서연이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들어봐.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말씀이 맞아. 나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너희를 낳지 못했어. 두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김태수가 계속 설명했다. 너희 엄마는 32년 동안 이 사실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나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죄책감과 고통을 혼자 견뎌왔어. 그럼 우리는? 민준이 물었다.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응.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4살, 2살 때 우리가 입양했어.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서연이는 미혼모 시설에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제가 엄마 닮았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너희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우리는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계속 숨겼어. 민준이 물었다. 그럼 저희 친부모님은? 민준이 친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 민준이가 3살 때. 그래서 고아원에 있었고. 김태수가 설명했다. 서연이 친어머니는 미혼모셨어.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양을 보내셨고. 그 이후 소식은 모르겠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두 아이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이혼하시려던 거예요? 아니, 박정희가 급히 말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였어. 소통 부족, 오해,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지만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저희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서연아. 김태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야. 너희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어. 맞아. 박정희도 딸을 끌어안았다. 너희를 처음 봤을 때, 고아원에서 민준이를, 시설에서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아, 이 아이들이 내 아이구나.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민준이 물었다.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입양됐다는 걸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김태수가 대답했다. 너희가 자라면서 나는 진짜 아들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숨겼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 박정희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는 알 권리가 있었는데. 서연이 엄마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그리고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는 엄마 딸이에요.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거. 그게 진짜 부모예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 저는 두 분 아들이에요. 영원히.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3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 비밀은 가족을 갈라놓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한참 후 감정이 진정되고 네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물었다. 그래서 이혼은 안 하시는 거죠? 응. 김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제대로 된 부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로.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헤어지시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우리도. 박정희가 웃었다. 우리도 헤어지기 싫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민준이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행 가려고. 김태수가 대답했다. 이탈리아. 너희 엄마랑 둘이서. 와, 좋겠다. 서연이 박수를 쳤다. 엄마, 아빠 신혼여행 다시 가시는 거네요. 그렇지. 박정희가 웃었다. 32년 만에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다. 음식을 준비하며 설거지를 하며 차를 마시며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며칠 후 김태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32년 전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다. 법원에서 돌려받은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32년 전 정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두려움, 죄책감, 사랑, 모든 감정이 글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만약 그날 이 편지를 받았다면 김태수는 상상했다. 1992년 5월 13일 결혼식 전날 만약 정희가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자신에게 전했다면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놀랐을 것이다.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정희를 안아주지 않았을까?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김태수는 확신했다. 자신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자신은 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희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자신이 떠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평생 침묵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했을까? 김태수는 생각했다. 3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믿지 못했다. 정희는 자신이 떠날까봐 진실을 숨겼고 자신은 정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만약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더 대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수가 돌아보니 박정희가 서 있었다. 정희야? 어떻게 여기를? 회사 전화했더니 밖에 나가셨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왔어요. 박정희가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편지로 향했다. 또 읽고 계셨어요? 응. 읽을 때마다 새로워. 김태수가 쓸쓸히 웃었다. 32년 전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절실했다는 걸 몰랐어. 박정희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32년 전 자신이 쓴 글씨.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었던 그 밤이 기억났다. 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나한테 편지를 줬더라면? 응. 나는 당신을 안아줬을 거야.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말했을 거야.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아이는 입양하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 둘이라고.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김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사랑해. 32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박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안아주었다. 이제 울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잖아. 응. 박정희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32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정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공책이었다. 이거 보여줄게요. 뭔데? 제 일기예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썼어요. 김태수는 놀라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낡고 두꺼운 공책.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읽어봐요.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제 진짜 마음이 다 적혀 있어요. 김태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2년 5월 15일. 오늘 태수와 결혼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 태수가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 둘이 사랑하며 살면 되니까. 김태수는 계속 읽어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삶이 펼쳐졌다. 기쁨, 슬픔, 두려움, 희망. 모든 감정이 글로 기록되어 있었다. 1995년 3월 10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태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말하면 태수가 실망할 것 같아서. 2000년 6월 20일. 오늘 민준이를 입양했다. 4살짜리 꼬마. 처음 봤을 때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태수도 민준이를 보자마자 좋아했다. 우리 아들이네. 태수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2008년 11월 3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 병을 모르셨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2015년 8월 15일. 태수가 오늘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어줬다. 태수는 잠꼬대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희야.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걸까? 나야말로 미안하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32년의 세월이 페이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2024년 10월 10일. 오늘 법원에 갔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3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32년 전 편지가 발견되었고 태수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서로에게 솔직하게. 나는 두렵지만 또 희망이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김태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정희야, 고마워. 이걸 보여줘서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진짜 마음을. 나도 일기를 쓸까봐.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좋은 생각이에요. 박정희도 웃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손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사랑하게 되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2주 후, 김태수와 박정희는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 서 있었다. 약속대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32년 만의 신혼여행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박정희가 감탄하며 분수를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줄기, 웅장한 조각상들.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코인 던져야지. 김태수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로마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 소원 빌면서. 나도. 박정희도 동전을 꺼냈다. 두 사람은 분수를 등지고 섰다. 그리고 동시에 동전을 던졌다. 동전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김태수가 물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박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도 비밀.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걸었다. 로마의 거리는 활기찼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풍겨왔다.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와인. 이탈리아의 맛은 환상적이었다. 맛있다. 박정희가 파스타를 한 입 먹으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처음이야. 그치, 나도. 김태수도 피자를 먹으며 웃었다. 우리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하자. 응. 좋아. 식사 후 두 사람은 바티칸으로 향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돔, 화려한 장식, 경건한 분위기. 모든 것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성당 안을 둘러보다가 박정희가 한 조각상 앞에서 멈췄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슬프면서도 아름답다. 박정희가 조각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태수도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아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 그래도 아들을 꼭 안고 있네요. 놓지 않고.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인가 봐요. 김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래. 서로를 놓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응, 약속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다. 테베레 강이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다. 발코니에 나가 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정희야.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지난 32년 동안 나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있을 것 같아서. 박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어요. 많이. 말해봐. 지금은 뭐든지 들을 준비가 됐어. 박정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실은 당신이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나는 깨어서 기다렸어요.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어요. 그랬어? 응. 당신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나한테 말을 걸어줄까?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지나가셨죠. 아무 말 없이.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요.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박정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나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위로하면 오히려 당신이 더 화낼 것 같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내 잘못도 있어요. 나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으니까.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김태수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희야,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한 남편, 무능한 가장. 그런 시선이 무서웠어.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내 착각이었어.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쳤어.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3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발코니 너머로 테벨의 강물이 흐르고 로마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참 후 박정희가 물었다. 당신은 아까 트레비 분수에서 무슨 소원 빌었어요? 김태수가 웃었다. 말해도 돼. 나는 정희와 함께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똑같은 소원 빌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안았다. 그럼 우리 앞으로 40년은 더 함께 있겠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매일 당신을 사랑할게요. 나도. 김태수가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다.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할게.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작은 것들, 큰 것들. 3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어간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로. 이탈리아 여행 마지막 날 밤. 피렌체의 작은 호텔 방에서 김태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박정희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뭐해요? 박정희가 물었다. 편지 써. 편지? 누구한테? 당신한테. 김태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32년 전 당신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 박정희는 놀라 일어나 앉았다. 정말요? 응. 당신이 32년 동안 기다린 답장. 이제야 쓰는 거야. 김태수는 계속 펜을 움직였다. 한참 후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박정희에게 건넸다. 읽어봐. 박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희에게 32년 전 결혼식 전날 당신이 쓴 편지를 최근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32년이나 늦은 답장이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요. 정희야,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심장병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당신은 편지에 썼죠.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하지만 정희야,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32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3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오해를 했어요. 서로를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대화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나는 알아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희야,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제대로 살아봅시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당신이 32년 전 편지 마지막에 썼던 말 기억나요? 사랑하는 태수야,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정희야,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32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의 남편, 태수가 2024년 10월 28일 피렌체에서 박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32년을 기다린 답장. 그 답장이 이제야 도착했다. 태수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태수가 아내를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시작이야.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 응.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피렌체의 아르노 강변을 걸었다. 베키오 다리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사진 찍자. 김태수가 말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박정희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의 새 출발을 기념해서. 좋아.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김태수가 물었다. 정희야, 한국 돌아가면 뭐부터 하고 싶어? 아이들이랑 밥 먹고 싶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래, 그러자. 그리고 입양 상담 받으러 가요. 김태수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우리 약속했잖아요. 늦었지만 아이 입양하기로. 그래, 맞아. 김태수가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 늘어나겠네. 응, 좋겠다. 비행기 안에서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2년의 결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야 진짜 함께하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공항에는 민중과 서연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 아빠. 서연이 달려와 부모를 안았다.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박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운전하며 물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응, 김태수가 대답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아. 다행이에요. 서연이 뒷좌석에서 말했다. 부모님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집에 도착해서 내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박정희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갈비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다. 식사 중에 김태수가 말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아이 입양하려고 해. 두 아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너희 동생 생기는 거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와, 좋네요. 저도 이제 형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서연도 박수를 쳤다. 저는 언니가 되는 거고요.
아, 기대된다. 네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김태수와 박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2년의 오해와 상처를 딛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김태수는 32년 전의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이 쓴 답장도 함께 액자에 넣었다. 두 편지를 나란히 걸어두고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았다. 32년을 떠돌다가 마침내 답을 찾은 편지. 그 편지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의 마지막 5분이 바꾼 인생. 한 장의 편지가 되살린 사랑. 그리고 3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진짜 결혼. 그것이 김태수와 박정희의 이야기였다.